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인생극장.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 빗줄기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것이 내 시야였는지 세상 자체였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기울어져 있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땀,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채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나는 간호사의 손이 내 팔목을 잡는 순간 차가운 고무 촉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혈압 재겠습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면서도 어딘가 피곤함이 묻어나는 톤이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그 짧은 순간 동안 내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 걷고 있던 횡단보도 위의 하얀 선들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떠올랐다.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 그 모든 게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내 의식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정신은 괜찮으세요? 어디 부딪힌 곳 없으세요? 간호사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묻자 나는 천천히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모래로 막힌 것처럼 건조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다는 것, 왼쪽 어깨가 욱신거린다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른쪽 귀 속에서만 윙 하는 이명이 울리고 있다는 것만 겨우 인지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이 오가며 내뱉는 지시어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소음 속에서 나는 마치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모든 소리를 왜곡되게 듣고 있었다. 그때 커튼이 소리 없이 젖혀지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하얀 가운 자락이 그의 걸음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렸고 청진기가 목에 걸린 채로 가슴 앞에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미간 사이의 작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담긴 어떤 묵직한 무게, 그것이 단순한 의료진의 직업적 관심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환자분, 제 손가락 보이세요? 이걸 따라가 보세요. 그는 내 눈앞에 검지를 세우고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손가락을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훑어보고 있었다. 35에서 40 사이쯤으로 보이는 나이, 짙은 눈썹 아래 가라앉은 눈빛, 입가에 미세하게 떠있는 긴장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조합이었다. 그는 내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펜라이트를 주머니에 넣으며 차트를 펼쳤고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잠깐 멈칫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큰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CT 촬영은 해야겠네요. 머리를 부딪히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중요한 말을 꺼내기 직전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그는 차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고 나는 그 망설임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나를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혹시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고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소독약과 비누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가 가까워지면서 나는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속삭이듯 말했고 그 말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의 혈액이 일제히 멈춰버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 아직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응급실의 알람 소리도,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사이렌도 모두 증발해버린 것처럼 고요했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 아이, 아직 기억하십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천천히 내 의식 속으로 스며들면서 나는 문득 까맣게 잊고 있던 무언가가 기억의 저편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발음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트를 덮은 뒤 커튼을 젖히고 나가려다가 문득 멈춰 서서 어깨 너머로 나를 돌아봤다. 천천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일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나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아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왜 내 심장은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은 이 막막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형광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내 기억 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 묻어두었던 한 장면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1장 일상의 균열. 사고가 나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순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해왔는지 새삼 실감했고 동시에 내 삶도 그 속도에 맞춰 어느새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는 여의도 한복판에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팀원 5명을 관리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마주치는 동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회의실에서 프로젝터 화면을 보며 진행하는 회의,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먹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모든 것이 루틴처럼 정확하게 반복되었고 나는 그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기획안 초안 작성해봤는데 확인 좀 부탁. 막내 사원 수진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오자 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그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무실은 에어컨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멀리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나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어가며 내용을 검토했고 군데군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생각을 정리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좋은데 여기 시장 분석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주면 좋겠어요. 경쟁사 자료도 추가로 찾아보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내가 전 아이였을 때를 떠올렸다. 25, 모든 게 새롭고 두려웠던 시절. 상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했고 작은 실수에도 밤새 뒤척이던 날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감정의 동요도 적어졌지만 대신 어딘가 무뎌진 것도 사실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팀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섰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는 광경을 보며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대리 민수가
주말 야구 경기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카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는데 대부분 업무 관련 메시지였고 엄마에게서 온 저녁 먹었니? 라는 짧은 문자만이 유일하게 사적인 내용이었다. 과장님은 요즘 뭐 재미있는 거 하세요? 취미 같은 거요. 민수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취미. 그런 게 있었던가. 주말에는 대부분 집에서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가끔 헬스장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다. 특별히 열정을 쏟을 만한 것도 기다려지는 것도 없었다.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에 쉬고 다시 월요일이 오는 반복. 그냥 쉬는 게 취미죠 뭐. 나이 들면 쉬는 것도 일이에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어딘가 씁쓸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가 나오자 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도시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오후 3시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문득 두통을 느꼈다.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러보니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고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모니터 화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치자 오한이 들었다. 몸이 피곤한 건지 아니면 마음이 피곤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왔고 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내 안의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 하나가 서서히 부식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했다. 저녁에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였지만 하늘은 아직 맑게 개어 있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석양빛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대신 한강 쪽으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냥 조금 더 걷고 싶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강변 산책로는 저녁 운동을 나온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강물을 바라봤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눈부셨고 강 너머로 보이는 빌딩 숲이 서서히 조명을 켜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끊은 지 3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막막한 순간에는 여전히 손이 먼저 움직였다. 왜 이러는 걸까? 중얼거린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걸까?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왜 이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걸까? 삶이 단지 생존을 위한 반복일 뿐이라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나는 다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역사 안은 형광등 불빛과 광고판의 눈부신 색채로 가득했고 나는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을 보며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무언가를 조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집에 가면 줄게. 지금은 안 돼. 왜요? 나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아이의 목소리는 떼를 쓰는 것과 애교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 엄마는 피곤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내가 아이였을 때를 떠올렸다.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기억,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수한 욕구, 세상이 단순했던 그 시절. 언제부터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해지고 무거워진 걸까? 전동차가 들어오고 나는 사람들에게 밀려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유리창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피곤에 찌든 눈, 무표정한 입술, 그리고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시선. 이게 나인가? 이게 내가 되고 싶었던 어른의 모습인가?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고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불을 켰다. 텅 빈 거실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에어컨을 켜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배는 고팠지만 요리할 기력도 없었고 배달 앱을 열어 적당한 음식을 주문한 뒤 TV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응, 엄마. 저녁은 먹었니?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먹었어. 지금 막 집에 왔어.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걱정으로 가득했고 나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말하지 않는 피로를, 숨기고 있는 외로움을.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나는 문득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배달 음식이 도착했고 나는 포장을 뜯어 대충 먹었다. 맛도 모르고 배부른지도 모르고 그저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눈을 감으려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고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느낌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트럭이 달려왔고 나는 그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과 그 의사의 얼굴이 있었다. 그 아이 아직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제2장 기억의 문턱. CT 촬영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아이라는 단어가 마치 오래된 자물쇠에 꽂힌 열쇠처럼 내 기억 속 어딘가를 돌리려 하고 있었고 나는 침대 시트를 움켜쥔 채 눈을 감고 집중하려 애썼지만 선명한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희미한 감각들,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무거운 침묵 그런 파편들만이 안개처럼 흩어져 있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진료하셨던 의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강민재 선생님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세요. 왜요? 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어요? 강민재.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이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한 그 음절들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간호사가 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강민재, 강민재. 도대체 왜 이 이름이 이렇게 가슴을 저미는 걸까?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는 휴대폰으로 회사에 연락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병가를 냈다. 팀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푹 쉬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말들을 반쯤 듣고 반쯤 흘리며 통화를 끊었고 창밖을 바라봤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내 마음속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저녁이 되자 강민재 의사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차트를 들고 들어오면서도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고 나는 그의 시선이 단순한 의학적 관찰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식적인 톤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CT 결과는 정상입니다. 다행히 뇌출혈이나 골절 같은 건 없어요. 다만 가벼운 뇌진탕이 있어서 하루 정도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는 차트에 기록을 하면서도 계속 나를 곁눈질로 살폈고 나는 그 망설임 끝에 나올 말이 무엇일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물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25년 전 일이요. 25년 전. 그 숫자를 들었을 때 나는 거꾸로 시간을 계산했다. 지금 내 나이 39이니까 그때 내 나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시절.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때 친구들과 떠들며 놀던 시절. 아직 세상이 복잡하지 않았던 그 무렵 하지만 구체적인 얼굴이나 사건은 떠오르지 않았다. 25년 전이면 제가 중학생이었을 텐데 솔직히 그때 일은 대부분 희미해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말을 하다가 나는 멈칫했다. 사실 그 시절 기억이 정말로 희미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묻어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을 때 어떤 페이지만 유독 빛발에 있는 것처럼 그 시절의 특정 부분들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강민재는 내 반응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선택적이니까요. 특히 힘들었던 기억은 더 그렇고 그의 말투에는 어떤 쓸쓸함이 배어 있었고 나는 그가 단순히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제 말은 과거에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고 그 실루엣 속에서 나는 묘한 슬픔을 읽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당신은 중이었고요. 내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었다. 초등학교 4학년. 10살짜리 아이. 나보다 4살 어렸던 누군가. 그 정보들이 퍼즐 조각처럼 내 머릿속에서 맞춰지려 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강민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저를 괴롭히던 형들로부터 구해줬어요. 여름방학 때였죠. 동네 놀이터에서. 순간 기억의 파편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놀이터. 여름. 햇빛이 뜨거웠던 오후. 그리고 울고 있던 작은 아이.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이미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금방 물속으로 가라앉는 물고기처럼 다시 희미해졌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 여름에 그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강민재는 그 떨림을 알아챘는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귓속으로 흘러들어왔고 나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서서히 과거로 빠져들어갔다. 그날 저는 형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돈을 빼앗기고 맞고 모래를 입에 넣으라는 협박을 받았죠.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교복을 입은 중학생 형이. 그리고 그 형들한테 소리쳤죠. 어린애 괴롭히는 게 재밌냐고. 말을 들으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렴풋하게 장면이 떠올랐다. 놀이터의 녹슨 철봉, 모래바닥에 그려진 낙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던 작은 아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무릎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지만 울음소리만큼은 기억났다. 작고 떨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소리. 저는 당신이 영웅 같았어요. 무섭게 생긴 형들한테 당당하게 맞섰으니까. 결국 형들은 욕을 하면서 떠났고 당신은 제 손을 잡고 일으켜줬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죠. 아이스크림.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문득 차가운 촉감과 달콤한 맛을 떠올렸다. 막대 아이스크림이었던가. 빨간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함께 먹었던가. 그 기억이 희미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당신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놀이터를 지나갔고 저는 거기서 당신을 기다렸죠. 한 달 정도였나. 우리는 매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제게 공부도 가르쳐줬고 만화책도 빌려줬고 게임 방법도 알려줬어요. 강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이 실려갔고 나는 그 떨림 속에서 그가 얼마나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반면 나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분명 내가 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이 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저는 당신 집 주소도 몰랐고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고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왜 내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당신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걸.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사.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미지가 폭발했다. 박스로 가득 찬 집, 엄마의 울음소리, 아빠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내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놀이터. 그래, 우리는 이사를 갔다. 갑작스럽게. 그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왜 이사를 갔는지 기억하세요? 강민재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기억이 막혀 있었다. 마치 두꺼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그 너머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강민재는 일어서며 차트를 집어들었지만 문 쪽으로 가다가 멈춰서서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제게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병실을 나갔다. 남겨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이렇게 슬픈 걸까? 왜 이렇게 미안한 걸까? 나는 그저 한 아이를 도와줬을 뿐인데 왜 지금 이렇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계속해서 그 놀이터가 떠올랐고 울고 있던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순간 그 기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제3장 금이 간 기억.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강민재 의사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놀이터, 여름, 10살 난 아이,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사 이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며 어떤 형태를 만들려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해진 건 그 기억 속에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오래된 사진첩 앱을 열었다. 중학교 시절 사진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 시기의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몇 장 되지 않는 졸업사진과 수학여행 사진 속에서 나는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14살의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눈빛도 더 맑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 나를 맞이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 책상, TV,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한 배경 소품처럼 보였고 나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가 닫는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허벅지를 통해 전해졌고 나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억의 파편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놀이터, 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살, 녹슨 그네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모래바닥에 앉아 울고 있던 작은 아이. 나는 학원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 앞을 지나가려 했지만 아이의 흐느낌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3명의 중학생 아이들이 그 작은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아이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가진 거 없냐? 1,000원이라도 있으면 내놔. 정말 없어요. 저 돈 안 가져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편의점 가는 거 봤거든.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왜인지 모르게 참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나 자신을 봤는지도 몰랐다. 야, 그만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나왔고 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나를 돌아봤다. 그들은 나보다 1~2살 어려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리더처럼 보이는 아이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형이 뭔데? 상관 말고 가세요. 어린애 괴롭히는 게 재밌냐? 창피한 줄 알아라. 뭐, 이 새끼가.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동시에 주먹을 쥔 채 대응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뜻밖에도
욕만 퍼붓고는 자리를 떠났다. 아마 중학교 선배를 건드리기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작은 아이에게 다가갔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괜찮아? 아이는 눈물범벅인 얼굴을 들어 나를 봤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내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민재 강민재예요. 민재구나. 나는 서준이라고 해. 몇 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무릎에 난 상처를 보고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가 밴드와 아이스크림을 샀다.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하지면서도 계속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우리는 놀이터 벤치에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스크림만 먹었다. 형아 고마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웃었다. 별거 아니야. 앞으로 그런 애들 만나면 빨리 도망가. 알았지? 네.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 그 놀이터에서 나를 기다렸고 나는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렀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민재가 내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그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고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다. 형아는 꿈이 뭐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너는? 저는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거요. 그때 민재의 눈이 반짝이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 순수한 열망,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람. 나는 그런 민재가 대견하면서도 부러웠다. 나는 아직 미래에 대해 아무 확신도 없었으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만나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민재는 내게 편안한 존재였다.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학교와 학원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기분은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모든 것이 무너졌다. 주방 바닥에 앉아있던 나는 눈을 떴고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얼굴은 젖어 있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거실로 갔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그 여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빠의 사업 실패, 빚쟁이들의 방문, 엄마의 눈물, 그리고 한밤중에 짐을 싸던 급박한 순간들. 우리는 도망치듯 이사를 갔고 나는 민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번호도 주지 못했고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를 지나갈 때 나는 멀리서 민재가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고 민재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었다.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고 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10살짜리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난 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버린 비겁한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진 내 목소리는 공허했고 아무도 그 사과를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로 갔다.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과거를 반추했다. 민재는 나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더. 혹시 내가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걱정했을 것이고, 혹시 자기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냥 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민재는 나를 잊지 않았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우연히 응급실에서 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나를 알아봤다. 그 모든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시 한번 흐느꼈다. 이번에는 죄책감만이 아니었다. 민재가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 그가 꿈을 이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울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겨우 잠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놀이터에 서 있었다. 민재가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이번에는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민재의 모습은 흐려졌고, 결국 나는 텅 빈 놀이터에 혼자 남겨졌다. 제사장 충돌하는 시간. 병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한 날, 나는 출근길 내내 긴장된 상태였다. 멀쩡해 보이는 내 겉모습과 달리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과 씨름하고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현재의 업무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건네는 안부 인사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강민재의 얼굴과 그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아직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컴퓨터 화면 속 엑셀 시트의 숫자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팀장이 진행 상황을 물어봤지만 나는 대답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료를 넘겼고, 회의가 끝난 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긴장, 이것이 지금의 나였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를 때마다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제게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점심시간이 되어 팀원들이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다며 거절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 강민재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있어서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니.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예전 그 놀이터 근처 카페에서요. 예전 그 놀이터.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곧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3시쯤 괜찮으세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토요일, 사흘 후.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과? 변명? 아니면 그저 침묵? 그날 저녁 나는 예전에 살던 동네를 검색해봤다. 지도 앱에서 그 놀이터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아직 그대로 있었다. 스트리트뷰로 확인해보니 그네와 미끄럼틀, 벤치까지 25년 전 그대로였다. 단지 주변 건물들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나는 화면 속 놀이터를 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꿈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놀이터를 떠나는 장면을 반복했다. 민재가 나를 부르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결국 사라졌다.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축축했다. 금요일 밤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어 새벽까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고요를 깼다. 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일부러 1시간 일찍 출발했다. 지하철을 타고 예전 동네로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낯익어졌다. 역 이름들, 건물들, 심지어 간판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가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놀이터로 향하는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이 길 끝에 민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2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할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놀이터가 보였다. 예상대로 거의 그대로였다. 녹슨 그네, 낡은 미끄럼틀, 금이 간 벤치. 그리고 그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 강민재였다.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피컵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고 우리는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긴장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약간 땀에 젖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앉으시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놀이터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몇 명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자주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꼭 여기서 만나고 싶었어요. 네, 저도 오랜만입니다. 또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고 그 어색함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재 씨, 아니 민재야. 그때 일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재는 나를 돌아봤고 그의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형도 기억하고 계셨군요. 응. 천천히 다 떠올랐어. 우리가 여기서 보낸 시간들,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 그리고 너를 혼자 남겨둔 것.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어. 전화번호도 안 주고 편지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졌어.
민재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고 그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떠난 뒤 저는 매일 여기 왔어요. 한 달 내내. 혹시 형이 올까봐. 근데 형은 안 왔죠. 정말 미안해. 처음엔 화가 났어요. 형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형도 어린애였으니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형은 제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세상이 무섭고 외로웠을 때 형이 나타나서 저를 지켜줬으니까.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때였고요. 너 정말 의사가 됐구나. 응급의학과라고 했지? 네. 형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힘든 순간에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민재를 껴안았고 그도 나를 안아줬다. 우리는 놀이터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25년의 공백이 그 포옹 속에서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다. 고마워, 민재야. 나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전 형을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몸을 떼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이제 우리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민재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25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제호장 침묵 속 진실. 카페는 조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각자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의 전멸,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민재가 커피 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다. 형 그때 왜 갑자기 이사를 가셨는지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목이 메었다. 그 여름의 진실은 내게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처였고 그것을 타인에게, 심지어 민재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 상처를 다시 열어 보이는 것과 같았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 빚이 많이 생겼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지. 처음엔 전화만 오다가 나중엔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협박도 했어.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 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고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 그런데 유일하게 너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편안했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형이 매일 저한테 와줬던 거였군요. 저는 그냥 형이 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착해서라기보단 도망치고 싶었던 거야. 집의 무거운 공기에서, 부모님의 싸움 소리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현실에서 너와 있을 때만큼은 그냥 평범한 중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창밖을 보며 그 여름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급하게 집에 오셨어. 저녁도 안 되었는데. 그리고 짐을 싸라고 하셨지. 지금 당장. 어머니는 울면서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고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그날 밤의 혼란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둘러 짐을 싸는 소리, 엄마의 흐느낌,
아빠의 날카로운 지시, 그리고 내 방에 남겨둔 것들, 교과서, 만화책, 그리고 민재에게 빌려주려고 준비했던 게임 카트리지. 차를 타고 떠나면서 나는 창문 너머로 우리 동네를 봤어. 그리고 놀이터가 보였어. 내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 저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이 오실 줄 알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어. 뛰어가서 너한테 설명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연락할게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빨리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 너를 보지 않으려고. 형도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새로운 동네, 새로운 학교, 모든 게 낯설었고, 게다가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느라 집을 비웠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어. 나는 그 속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줬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나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너를 잊으려고 했어. 아니, 정확히는 그때를 전부 잊으려고 했어. 그 여름, 그 동네, 그 놀이터, 그리고 너. 다 묻어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았거든. 성공하셨어요? 아니, 실패했어.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가끔 꿈에서 내가 나타났고, 놀이터가 보였고, 그때의 햇살이 느껴졌어. 그럴 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 하지만 낮에는 애써 무시했어. 그냥 바쁘게 살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래서 형이 그렇게 공허해 보였던 거군요.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도 뭔가 영혼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민재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 나는 오랫동안 그냥 살아만 있었어.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직장 다니고, 다 했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했어. 왜냐하면 나는 계속 과거에서 도망치고 있었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김을 내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침묵을 공유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 담긴 침묵이었다. 민재야, 너는 어땠어? 내가 떠난 뒤에.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형이 왜 안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계속 생각했어요. 매일 놀이터에 가서 기다렸지만 형은 오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나서야 포기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형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너 정말 대단해. 나는 그냥 흘러가듯 살았는데, 너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구나. 형 덕분이에요. 형이 저한테 보여준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줬어요. 나는 민재를 보며 새삼 놀랐다. 내가 그저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꿨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를 구하는 의사가 되었다니. 내가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것도 혹시? 네. 응급실은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오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그들 곁에 있고 싶었어요. 형이 그때 제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이었다.
나는 민재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없어요, 형.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 민재는 미소를 지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래, 우리 다시 만났네. 25년 만에. 이번엔 연락처 꼭 주세요. 또 사라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 각자의 삶,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지금의 고민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이야기가 이어졌고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카페를 나설 때 민재가 말했다. 형,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형은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노력할게. 정말로. 우리는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전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살아있는 빛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악몽은 오지 않았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제육장 다시 싸는 시간. 민재와 다시 연락하게 된 뒤 내 일상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에게서 오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내게는 묘한 힘이 되었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주고받는 하루 일과에 대한 간단한 대화들이 내 삶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지만 누군가 내 일상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내 변화를 눈치챘는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장님, 요즘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어.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환해지셨구나. 좋겠어요. 정말 좋았다. 25년 동안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나는 숨 쉬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 커피 맛도 예전보다 진하게 느껴졌고 점심 식사도 더 맛있었고 퇴근 후 한강변을 걸을 때 불어오는 바람도 상쾌하게 느껴졌다. 주말이 되자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밥이나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좋지. 어디서 만날까? 강남 어때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우리는 토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고 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느낌, 만남을 고대한다는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토요일 저녁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난 민재는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평소 병원에서 입는 가운을 벗으니 훨씬 젊어 보였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병원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응급실이라 항상 바쁘죠. 그래도 보람 있어요. 어제도 교통사고 환자를 살렸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의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의 눈빛이 반짝였고 나는 그 열정이 부러우면서도 대견했다. 너 정말 대단해. 나는 회사 다니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너는 확신이 있어 보여. 형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저를 도왔을 때요.
그게 벌써 25년 전이야. 그럼 다시 찾으면 되죠. 형이 진짜 하고 싶은 것. 민재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짜 하고 싶은 것. 그게 뭘까? 나는 지금까지 그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왔고 꿈이나 열정 같은 건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을 보며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형이 행복한 거니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디저트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문득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혹시 연애는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안 해. 사실 연애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또 일하고. 그게 전부였으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솔직하게 대답하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병원 일이 워낙 바빠서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가끔 소개팅도 하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 그래서 형이 더 편한가 봐요. 우리 비슷한 구석이 많으니까.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존재 자체가 나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민재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나타나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형. 다시 만나게 돼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글쓰기,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반복적인 일, 의미 없는 회의, 혼자 있는 시간. 내가 바라는 것 보람 있는 일, 진심 어린 관계, 성장하는 느낌.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중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 일은 반복적이었고, 관계는 피상적이었고, 성장은 멈춰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일요일, 나는 도서관에 갔다. 오랜만에 찾은 도서관은 조용했고, 책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자기계발 섹션으로 가서 여러 책들을 훑어봤다. 나를 찾는 시간, 인생의 전환점, 진짜 하고 싶은 일 찾기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몇 권을 골라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 의미 있는 일, 진심 어린 관계. 그리고 문득 민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형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 돼요. 나는 노트를 펼치고 적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 어쩌면 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혹은 교육 관련 일. 내가 중학생 시절 민재를 도왔을 때 느꼈던 그 보람. 그것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저녁에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나 오늘 도서관 갔다 왔어. 오, 정말요? 무슨 책 읽으셨어요? 자기계발서 몇 권. 그리고 생각 좀 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너처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전화 너머로 민재의 기쁨이 느껴졌다. 와, 형.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응원할게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민재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그냥 살았을 거야. 우리 서로 도운 거죠. 형이 25년 전 저를 도왔고 지금은 제가 형을 돕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 그랬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시간이 지나도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다. 민재야,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리고 같이 계획 세우는 거 도와줄래? 당연하죠, 형. 언제든지요.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민재가 있었으니까. 제7장 희망의 씨앗.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이 시작되는 경계선 위에서 나는 내 삶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민재를 다시 만난 지 2달쯤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고 팀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정말 그만두시려고요?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건 어때요? 아니요. 이건 자리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감사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동안 나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민재와 함께 세운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나는 상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사회복지 분야로 진출하기로 했다. 당장의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저축해둔 돈으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 출근일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다.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수진이가 물었다. 과장님,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응, 후회 안 해.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선택이야. 멋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수진아. 내가 준비됐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가방 속에는 회사에서 받은 작은 선물과 동료들이 써준 메시지 카드가 들어있었고, 그것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내가 남긴 흔적들, 내가 맺은 관계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나 오늘 마지막 출근했어. 와, 정말요? 축하해요, 형.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응. 좀 떨리지만 설레기도 해.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형은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의미 없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됐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상담 심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고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고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흥미가 생겼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효과적인 대화 기술, 이 모든 것이 나를 매료시켰다. 민재는 주말마다 나를 만나 공부를 도와줬다. 의학적 지식도 함께 나눠주고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한 조언도 해줬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이야기했고 그 시간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배움의 순간이었다. 형,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진심으로 듣는 것.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계속 내 생각을 끼워 넣게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엔 환자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바로 진단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역할극도 했다. 민재가 상담자 역할을, 내가 내담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 상담 상황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나는 조금씩 감을 잡아갔다. 어느 날 민재가 제안했다. 형, 봉사활동 한번 같이 해볼래요? 제가 가끔 가는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상담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형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요. 그리고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는 고민 끝에 동의했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민재와 함께 지역 복지관을 방문했다. 복지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관장님은 나를 보며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민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상담 쪽으로 공부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직 초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초보라도 괜찮아요. 진심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오늘은 둘러보시고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복지관을 둘러보는 동안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아이들, 장애인, 노숙자,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살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 이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민재에게 속삭이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상담자의 마음이에요, 형.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를 복지관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할머니들의 옛날 이야기, 아이들의 학교 생활 고민, 중년 남성들의 실업 스트레스 모두 다른 내용이었지만 공통점은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젊은이 고맙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줘서.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고마워.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우릴 안 봐주거든. 근데 자네는 눈을 마주쳐주니 참 좋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니.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에 민재와 함께 걸으며 나는 말했다. 민재야, 나 이 일 계속하고 싶어. 자격증 따고 제대로 된 상담사가 되고 싶어. 그러세요, 형. 형은 이미 훌륭한 상담자예요. 자격증은 그냥 공식적인 인정일 뿐이에요. 내 덕분이야, 정말.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회사 책상 앞에 앉아서 의미 없는 일 하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형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 우리는 한강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더 맑고 더 상쾌했다. 민재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우리 서로 바꾼 거죠, 형. 형도 제 인생을 바꿨잖아요. 2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연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제8장 완성되는 서사.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거리를 수놓았고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계절이 왔다. 상담심리사 자격증 시험을 마친 날 나는 시험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그 파란 빛깔이 내 마음처럼 청명했다.
합격 여부는 한 달 뒤에 알 수 있었지만 나는 이미 무언가를 이뤄낸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당장 축하하러 오겠다며 약속 장소를 정했다. 우리는 그 놀이터 근처 처음 다시 만났던 그 카페에서 재회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민재가 물었다. 시험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준비한 만큼 나온 것 같아. 당연히 합격하실 거예요. 형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나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쌉싸래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 맛이 지금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쓴맛도 있지만 단맛도 분명히 있는. 민재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복지관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하기로 했어. 시간제지만 급여도 받고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형,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형이 원하던 일을 하게 되신 거네요. 응. 관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어. 자격증 결과 나오면 바로 시작하기로 했어. 와, 정말 감동이에요. 형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나타나서 가능해진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 안에 이미 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꺼내는 걸 도와드렸을 뿐. 우리는 한참 동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둘의 미래. 대화가 이어지면서 나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민재야, 너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민재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형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25년 전 형이 저를 구해줬을 때 형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냥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와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형, 친구잖아요. 친구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구. 그 단순하지만 무게 있는 단어. 나는 오랫동안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민재가 있었다.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고마워, 민재야. 정말. 저야말로 감사해요, 형. 우리는 카페를 나와 놀이터로 걸어갔다. 예전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래 장난을 하는 아이들 모두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여기 참 많이 변했네. 민재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동시에 그대로이기도 해. 맞아요. 그네도 그대로고 벤치도 그대로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많이 변했지만 동시에 그대로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민재는 웃으며 동의했다. 형은 여전히 착하고 저는 여전히 형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편안하게. 가끔 민재가 웃음을 터뜨리면 나도 따라 웃었고 내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민재는 신기해하며 들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민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자. 당연하죠. 이제 형 어디 안 가시잖아요. 응, 안 가. 약속할게. 저도 약속할게요. 형 곁에 있을게요.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평생의 선물이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지기 전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 25년 전 그날
형이 저를 도와줬을 때 저는 형이 영웅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 형도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힘들고 약하고 외로운. 맞아. 나도 그냥 사람이야. 그게 더 좋아요. 완벽한 영웅보단 진짜 친구가 훨씬 낫거든요. 나는 민재를 안아줬다. 그리고 속삭였다. 너도 내 영웅이야, 민재야. 내 인생을 구해준. 우리 서로의 영웅이네요. 그래. 서로의 영웅.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며 나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빛 속에서 희망을 봤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뒤, 자격증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는 민재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다. 둘만의 작은 파티였지만 그 어떤 파티보다 의미 있었다. 형, 이제 진짜 상담사네요. 응, 진짜 상담사야. 믿기지 않아. 저는 믿어요. 형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첫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다. 첫 내담자는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그저 들어주었다. 진심으로 온전히.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나가면서 말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랜만이에요.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였다. 저녁에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 첫 상담했어. 정말 좋았어, 민재야. 어땠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느껴졌어. 그 느낌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어. 형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내담자분도 분명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아니에요. 형이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냥 함께 걸었을 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민재가 없었다면 이 길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 그는 내게 빛이었고 길잡이였고 무엇보다 친구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5년 전 한 아이를 도와줬던 그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다시 찾아와 내 인생을 구해줬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것도 빚진 것을 갚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친구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의 온기.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으며 나는 복지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나는 선배 상담사로서 신입 봉사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가방 속에는 준비한 자료와 함께 민재가 선물한 책이 들어있었다. 상담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첫 페이지에는 민재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 항상 응원합니다. 형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길. 마이너스 민재. 복지관에 도착하자 관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서준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신입 봉사자가 5명 오기로 했어요. 네, 준비 잘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의미를 갈구했던 그 시절의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25년 전 한 아이를 도와줬던 이야기. 그 아이를 잊고 살았던 긴 세월. 그리고 다시 만나 내 인생이 바뀐 이야기. 봉사자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여러분,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도 바꿉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대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되고 계세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복지관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 오늘 저녁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나는 바로 답장했다. 응, 어디서 볼까? 예전 그 놀이터에서요. 7시에. 놀이터. 우리의 시작점이자 늘 돌아가는 장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 시간에 맞춰 그곳으로 향했다. 저녁 무렵 놀이터에 도착하니 민재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 한 잔을 건넸다. 형, 여기. 고마워. 무슨 일인데?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형, 제가 결혼해요. 순간 나는 멍했다. 결혼? 민재가? 정말? 언제? 누구랑?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사귄 지는 반년 정도 됐고 다음 달에 결혼식 올려요. 와, 축하해, 민재야.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민재가 행복을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할 일이었다. 근데 형한테 부탁이 있어요. 뭔데?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주례를? 네. 형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형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례. 그것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한다는 의미였다. 당연히 할게. 영광이야, 민재야. 고마워요, 형. 우리는 포옹을 나눴다. 오랫동안 진심을 담아서. 근데 형도 이제 연애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글쎄, 지금은 일이 더 좋아. 근데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꼭 만나실 거예요. 형 같은 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너무 칭찬하지 마. 우리는 웃으며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형,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 25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잖아요. 응, 다시 만났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다. 우리는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준비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미래 계획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재의 결혼식 날 나는 주례단에 섰다.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나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사랑하는 민재,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오늘 여러분의 결혼을 축복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민재를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때 민재는 10살이었고
저는 14살이었죠. 우리는 우연히 만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결혼도 그런 관계의 시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민재, 신부님을 평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신부님, 민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봤다. 나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민재가 다가와 말했다. 형, 오늘 주례사 정말 감동이었어요. 너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민재야. 형도 꼭 행복하세요. 약속. 약속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나는 그 별빛 속에서 민재를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 아이를 도와준 것에서 시작된 인연이 25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나는 노트를 펼쳐 적기 시작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 필연이 된다. 민재와의 만남도 그랬다. 우연히 만나 서로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행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현재가 충분히 아름다웠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돌아오면 꼭 연락드릴게요. 항상 감사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 사랑해, 친구야. 그리고 나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하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장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놀이터를 지나칠 때 나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다.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다. 25년 전의 우리, 그리고 지금의 우리. 그 모든 시간이 내게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고맙다, 민재야.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속삭이며 나는 다시 걸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만남을 향해.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향해.